쉬마일 약 24km 떨어진 두 개의 거울이 마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금박을 입힌 상자 안에 시간이 멈춘 듯한 세상을 비춥니다.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향수 냄새와 가발 가루 냄새로 가득합니다. 윤이 나는 마루 바닥을 밟는 모든 발걸음은 정교한 춤이고 모든 단어는 복잡한 궁정 음모의 일부입니다. 비단은 가을 단풍처럼 살랑거리고 레이스는 시골집보다 비쌉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는 루이 16세가 있습니다. 폭군이 아니라 오히려 수줍음이 많고 왕좌에 앉아있기보다는 자물쇠와 열쇠들 사이에서 자물쇠, 수리공의를 하는 것이 더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냥과 푸짐한 음식, 그리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이 우주의 두 번째 태양입니다. 오스트리아인이자 아웃사이더였던 그녀는 어떤 이들에게는 경멸받고 어떤 이들에게는 숭배받습니다. 그녀의 베르사유는 바로 그녀만의 목가적인 전원 풍경인 뿌띠 트리아농입니다. 그곳에서 그녀와 시녀들은 최고급 캄브릭 드레스를 입고 향기로운 소젖을 짜고 도자기 바구니에서 딸기를 따는 농부놀이를 합니다.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숨 막히는 예절의 현실을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시도입니다. 바로 이곳 순수함의 극장에서 가장 독설적인 소문이 탄생합니다. 아니, 그녀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훨씬 후에야 그녀의 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것은 그녀가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찮은 거지부터 시기심 많은 궁정신하까지 프랑스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극의 본질이었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자와 삶을 위해 싸우는 자 사이의 간극. 이 화려한 광경 뒤에서 다른 종류의 시계가 똑딱거린다. 왕국의 부채 측정기다. 프랑스는 파산했다. 미국 독립전쟁 지원과 영원한 숙적인 영국과의 전쟁에 쓰인 돈은 영광이 아니라 국고의 45억 리브르의 구멍으로 돌아왔다.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세금은 제3신분, 즉 직함도 계급도 없는 자들을 옥죄고 있다. 인구의 97%는 국가, 성직자, 귀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제 이 거울을 깨세요. 파편들이 산산이 조각나고 발밑에 반짝이는 마루 대신 차갑고 축축한 파리거리의 돌만이 눈에 들어온다. 향수 냄새 대신 석탄, 하수, 그리고 가난의 매캐한 냄새가 난다. 베르사유에서 12마일 떨어진 이곳에는 또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만의 군주, 자신만의 신과 악마가 있다. 그의 이름은 빵이다. 18세기 파리의 빵 가격은 경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맥박이었다. 날씨가 아니라 폭풍을 예측하는 바로미터였다. 파리의 일반 노동자, 즉 상퀼로트에게 빵값은 전체 소득의 최대 50%를 차지했다. 빵값이 오르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굶주린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1888년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전례 없는 추위가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강물이 얼어붙어 제분소가 멈춰섰고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얼음 구덩이로 변했으며 곡물 운반선은 발이 묶였습니다. 전년도 수확물은 먼저 가뭄으로 그 다음에는 우박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왕국에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었습니다. 1789년 봄, 한 가족의 하루 배급량인 4파운드짜리 빵 한 덩어리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빵 한 덩어리는 가족 수입의 80%, 때로는 100%까지 소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수학적 계산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답은 오직 반란뿐입니다. 그리고 시작된다. 조직적인 봉기가 아니다. 시장에서 여성들의 비명소리로 시작된다. 노점상이 전복되고 군인들이 지키는 빵집 창문에 돌멩이가 던져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빵 폭동이다. 배고프고 격노하고 자발적인 폭동이다. 군중은 빵을 훔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공정 가격을 정하기 위해 빵집에 난입한다. 그들은 궁궐을 습격하지 않는다. 아직은. 그들의 적은 멀리 있는 왕이 아니라 근처의 투기꾼, 재분업자, 관리인데 그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공물을 숨기고 있다고 믿는다. 물론 이 소요 사태에 대한 소식은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합니다. 장관들의 보고와 신하들의 서한을 통해 조금씩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곳 수정궁에서는 이러한 보고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처럼 운걸거립니다. 이는 성가신 소동입니다. 경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배고픔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 파리의 커피숍과 귀족 살롱에서는 새롭고 위험한 사상들이 조용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신이 아닌 민중에게서 나오는 권력에 대한 사상, 사회 계약에 대한 사상, 인권에 대한 사상. 귀족들에게는 이는 우아한 지적 유희였습니다. 거리의 웅병아가 이러한 사상을 다시 들려주는 것을 들은 배고픈 장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짧은 마차 여행으로 갈라진 이 두 세계는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 한쪽 세계는 의식과 빛, 그리고 영원한 잔치라는 환상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세계다. 다른 한쪽 세계는 굶주림과 절망, 그리고 모호하지만 점점 더 명확해지는 자신의 힘에 대한 감각의 세계다. 빵과 케이크, 현실과 환상. 더 이상 그들 사이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 왕국은 재앙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89년은 그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1789년 7월 파리의 공기는 짙고 무거웠다. 곡물 먼지, 말의 땀 냄새,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가 진동했다. 소문은 마치 거리의 불황자처럼 뜨거운 보도를 가로질러 모든 창문과 모든 선술집으로 새우며 들었다. 국왕은 군대를 모으고 있었다.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나 7월 11일에 전해진 마지막 소식은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국민이 정부에서 유일하게 신뢰했던 재무장관 자크 네케르가 해임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파리 시민들에게 이는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정 붕괴, 기근, 억압, 이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차갑고 끈적끈적한 공황이 도시를 사로잡았습니다. 증권거래소는 문을 닫았고 극장들은 커튼을 내렸습니다. 파리는 얼어붙은 듯 일격을 기다렸습니다. 7월 12일 도시의 중추신경인 팔레 루아얄 정원에서 평소에는 말을 더듬던 젊은 변호사 카미유 데물랭이 탁자 위로 뛰어올랐다. 그의 두려움은 분노에 잠겼다. 그는 나무에서 밤나무 잎, 희망의 푸른 잎을 꺾어 모재 꽂았다. 시민 여러분, 평소에는 머뭇거리던 그의 목소리가 이제 강철처럼 울려 퍼졌다. 네케르는 해산되었다. 이것은 모든 애국자들을 위한 성 바르톨로모 축일의 경종이다. 오늘 저녁 스위스와 독일의 모든 대대가 파리에 진입하여 우리를 학살할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무기를 드는 것이다. 군중이 함성을 터뜨렸다. 푸른 잎은 저항의 상징이자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말로는 부족하다.
저항에는 무기가 필요하다. 격분한 군중이 총포상을 습격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무기는 다른 곳에 있다. 7월 14일 아침, 도시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밤사이 모닥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뒤섞였다. 수만 명의 남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중이 참전 용사들의 쉼터인 앵발리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다. 지휘관은 망설였고 병사들은 시민들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문은 경첩에서 떨어져 나갔다. 군중은 지하실로 무단 침입하여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3만 개가 넘는 머스킷총과 여러 자루의 대포였다. 이제 파리에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이 힘에는 이빨이 없었다. 화약도 없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동쪽으로 향한다. 지붕 위로 포브르 생탕투안 전체 위로 음울한 덩어리가 솟아오른다. 두꺼운 벽으로 연결된 8개의 둥근 탑. 14세기에 영국군을 방어하기 위해 건설되었지만 오래전부터 왕권의 상징이 된 요새 바스티유. 모두가 알다시피 바스티유의 지하실에는 엄청난 양의 화약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스티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뿌리 깊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만 있으면 재판 없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바스티유에 갇힌다는 것은 생매장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바스티유 요새는 감옥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성벽은 그 불길한 악명 때문에 도시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요새 사령관 베르나르른의 드론에 후작은 의무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지만 영웅은 아니었다. 그가 거느린 병력은 약 125명뿐이었다. 상위군인 82명과 스위스 근위병 32명이었다. 우발적인 공격은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비대였지만 도시 전체에 맞서는 데는 전혀 무력했다. 사람들의 물결이 성벽으로 흘러간다. 처음에는 화약만 요구한다. 협상이 시작된다. 시정부 대표단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 초대까지 받는다. 드론에는 결코 오지 않을 지원군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 뿐이다. 밖에서는 군중이 점점 늘어나고 인내심이 바닥난다. 웅성거리는 목소리는 위협적인 웅성거림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앵발리드에서 가져온 머스킷총, 칼, 창, 낡은 사브르로 무장하고 있다. 오후 1시 30분쯤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무리의 모험가들이 담벼락에 인접한 가게, 지붕 위로 올라가 바깥들로 이어지는 도개교의 쇠사슬을 끊습니다. 다리가 쿵 하고 무너지면서 한 명이 사망합니다. 군중은 이를 초대로 여기고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수비대가 총격을 가합니다. 첫 총성이 요구사항을 전투로 전환시킵니다. 분노가 군중을 압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절박한 포위 공격이 시작됩니다. 병사들이 높은 성벽을 향해 머스킷총을 쏘지만 총알은 고대 석벽에 속수무책으로 튕겨나갑니다. 요새에서 나온 병사들이 정확하게 사격하고 첫 희생자들은 자갈길 위에 쓰러집니다. 거의 100명이 죽거나 다칩니다. 공격은 실패로 끝날 듯합니다. 그런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프랑스 근위대 병사들이 시민편으로 돌아서 바스티유 감옥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경험뿐 아니라 군중에게 부족했던 것, 즉 앵발리드에서 노획한 5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폭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군사 작전입니다. 포병들은 정문 바로 맞은편에 포를 배치합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포탄의 충격이 벽을 뒤흔듭니다. 라운의 후작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싸우기를 거부했고 스위스군은 오직 생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약고를 폭파하고 자신과 수비대 그리고 파리의 일부를 잔해 속에 묻으려 했지만 그의 장교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저녁 4시 탑 중 하나 위에 백기가 나타났습니다. 성문이 열렸다. 군중은 댐을 터뜨리는 강물처럼 몰려들었다. 포위 공격은 끝났다. 학살이 시작되었다. 드라운의 사령관과 여러 장교들이 시청으로 끌려갔지만 도중에 동지들을 잃은 군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고문을 당하고 구타당했으며 마침내 그레브 광장에서 총검에 찔려 죽었다. 그의 머리는 도살자에게 잘려 창에 찔린 후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메고 나갔다. 파리는 혁명의 첫 번째 유혈 사태를 목격했다. 승자들은 음침한 지하 감옥을 수색하며 고문당한 수백 명의 정치범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들은 7명을 찾아낸다. 4명의 위조범. 2명의 미치 광인은 즉시 정신병원으로 보내진다. 그리고 1명의 귀족 솔라주 백작은 가족의 요청으로 방탕한 행위로 체포된다. 너무나 많은 폭군, 너무나 많은 전제주의의 희생자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루이 16세가 사냥에서 돌아와 일기에 단 한 단어, 아무것도 라고 적었을 때 그는 파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단순한 요새가 함락된 것이 아니었다. 상징이 함락되고 파괴되었다. 바스티유 감옥의 성벽처럼 흔들리지 않던 군주의 권력에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급류가 쏟아져 나왔다. 바스티유 감옥을 덮친 천둥 소리는 세상을 바꾼 위대한 드라마의 첫 장면이 되었다. 1789년 여름, 파리의 공기는 여전히 화약 냄새와 자유의 향기로 가득하다. 절대주의의 암울한 요새였던 바스티유 감옥의 석조물은 기념품으로 뜯겨져 나간다. 하지만 감옥의 함락은 단지 상징일 뿐이다. 마치 눈사태처럼 혁명은 이제 막 전진을 시작했을 뿐이었고 이제 목소리, 법, 영혼을 찾아야 했다. 베르사유 궁전의 테니스 코트에서 과거 제3신분이었던 지금은 재헌의회가 된 의회가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목이 쉬도록 논쟁을 벌였고 그들의 그림자는 촛불 아래 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정수를 종이 위에 담아내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그들은 서구 문명을 바꿀 운명의 문서를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바로 인권선언입니다. 17개의 조항, 로마 격언처럼 짧고 간결하다. 자유, 평등,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질처럼 옛 세상의 폐허 위에 새 세상을 세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주권의 원천은 국가다.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누구도 정당하게 적용된 법에 의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다. 철학이 정치로 변형된 것이었다. 계몽주의의 꿈이 법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미국적 사상이 프랑스 땅에 이식되어 전례 없는 힘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베르사유 궁전이 추상적 권리의 광활한 광채 속에 휩싸인 반면 파리 거리에는 갈증이 지배했다. 가을이 왔다. 춥고 축축하고 무자비했다. 수확은 형편없었다. 밀가루는 품귀 현상이었다. 투기꾼들은 가격을 끌어올렸다. 파리 빈민들의 주식이었던 빵은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사치가 되었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빵집 앞에는 길고 조용하며 분노의 찬 줄이 늘어섰다.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독립선언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다. 자유는 축축한 아파트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없었다.
국왕 루이 16세는 아직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동적이고 우유부단했습니다.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는 선언이나 8월 칙령을 승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는 방해의 상징, 모든 희망이 산산이 조각난 막다른 골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만인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낭비적이고 오만하며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10월 초 파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불을 지른 소문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열린 플랑드르 연대를 기리는 연회에서 장교들이 혁명의 새로운 삼색기를 짓밟고 군주제를 상징하는 흑백색에만 충성을 맹세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배고프고 굴욕감을 느낀 파리에게 이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역병이 창궐하는 동안의 연회였습니다. 1789년 10월 5일 아침 인내심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꺾인 것은 정치인이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파리의 시장 여인들이었습니다. 푸아사르 사람들, 거칠고 강인하며 고된 노동에 익숙하고 직설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텅 빈 가판대를 보았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북을 잡고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자가 얇고 둔탁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빠르고 더 강렬하고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 리듬은 새로운 폭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녀에게 합류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었습니다. 골목길과 마당에서 여자들이 부엌칼, 밀대, 빗자루, 낡은 파이크 등 닥치는 대로 무장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하면서도 무시무시했습니다. 빵! 곧 군중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함성, 새로운 목표가 탄생했습니다. 베르사유로 왕과 의원들이 운명을 결정할 때까지 왜 기다려야 합니까? 그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왕을 파리로 데려와서 민중의 슬픔을 직접 마주하게 해야 합니다. 7,000명의 여인들이 길을 나섰다. 차가운 가을비 속 20km를 치마는 진흙으로 젖고 무거웠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였다. 멈출 수 없는 맹렬한 인간 절망의 강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예측할 수 없이 바스티유 습격에 영웅 스타니슬라스 마이야르가 누워 이 혼돈에 조금이라도 질서를 부여하려 애썼다. 저녁 무렵 그들은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비에 젖고 기진맥진한 그들은 반짝이는 금빛 궁전 앞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대조는 기괴했습니다. 한쪽에는 사치와 대칭 그리고 군주제의 고고한 위엄이, 다른 한쪽에는 불결함과 굶주림 그리고 민중의 원초적인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헌의회 의사당으로 돌진하여 새 형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들은 의석에 앉아 법이 아닌 빵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여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왕 앞에 직접 불려 나왔습니다. 루이는 깜짝 놀라며 추상적인 서민이 아니라 실제로 지친 모습의 여성들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인 후 베르사유에서 공급되는 모든 곡물을 파리로 보내도록 명령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성들은 왕 만세를 외치며 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장 바로 앞에서 야영하며 불을 피워 몸을 녹였습니다. 불안한 기대감 속에서 밤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새벽 댐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무리가 잠기지 않은 문을 발견하고 궁궐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바로 여왕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인 경비병들은 창에 머리가 꿰뚫린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명에 잠에서 깬 마리 앙투아네트는 잠옷 차림으로 간신히 아파트에서 뛰쳐나와 비밀 복도를 통해 왕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군중이 그녀의 침실로 돌진하여 총검으로 그녀의 침대를 맹렬하게 베어냈습니다. 궁궐은 함락되었고 왕가는 덫에 걸렸습니다. 국민방위군과 함께 도착한 라파예트 장군이 군중의 함성 속에 발코니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왕을 호위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 왕비가 린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여왕과 함께 발코니로 나가 존경의 표시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행동은 잠시 군중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요 요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이 파리에게 루이 16세가 항복했습니다. 바로 그날 베르사유 궁전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기이한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렬의 선두에는 총검에 꽂힌 빵을 든 국민방위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족을 태운 마차가 뒤따랐고 그 주변에는 여성들이 모여 우리는 빵집 주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빵집 주인의 아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빵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절대 권력의 빛나는 상징, 베르사유는 영원히 버려졌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이제부터 국왕과 의회는 국민들의 감시와 요구, 그리고 죽음의 시선 아래 파리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인권은 굶주림이라는 잔혹한 현실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프랑스 혁명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861년 6월 20일에서 21일 밤 파리의 공기는 따뜻하고 짙었다. 금박을 입힌 새장 같은 튠르리 궁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루바닥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밤의 흥청거림만이 간간히 들려오는 정적 속에서 프랑스의 국왕뿐 아니라 군주제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릴 드라마의 첫 막이 펼쳐지고 있었다. 신의 기름 부음으로 프랑스와 나바르의 왕이 된 루이 16세는 하인으로 변장했습니다. 그의 시종은 그가 수수한 회색 연미복을 입도록 도왔습니다. 황후의 딸이자 스타일 아이콘이자 증오의 대상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러시아 남작부인 마담 드 코르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 왕위 계승자와 왕세자비는 그녀의 허구적인 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면 무도회였습니다. 절박하고 잘못 기획되었으며 파멸할 운명의 가면 무도회였습니다. 스웨덴 백작 악셀 폰 페르센과 수개월에 걸친 비밀 서신을 주고받으며 고안된 이 계획은 서류상으로는 간단했지만 실제로는 광기 어린 것이었다. 혁명의 파리를 동쪽 국경 몽메디 요새로 피신하라. 그곳에서 충성스러운 드부의 장군과 그의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프랑스로부터의 탈출이 아니었다. 그의 군대로의 돌진, 더 이상 포로가 아닌 반란의 수도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통치자로서 파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출발이 2시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대로 가볍고 빠른 2대의 마차 대신 1대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엄청난 마차였습니다. 육지의 갤리온선처럼 무겁고 녹색 벨벳으로 덮여 있고 와인 저장고와 요강까지 갖춘 거대하고 특수 제작된 베를린 마차였습니다. 그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마다 부와 신비로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파리를 떠났다. 자갈길 위로 바퀴가 덜컹거리며 달렸다. 거의 2년 동안 그들을 인질로 잡아두었던 도시는 뒤로 물러났다. 잠시 자유가 가까이 온 듯했다. 궁전의 답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들판의 공기는 황홀했다. 천성적으로 소박한 루이는 언덕에 나가 마차 옆을 걸으며 다리를 쭉 뻗고 농부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도망자 같은 기분이 아니었다. 마치 왕처럼 자신의 영지를 몰래 여행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 그는 서두를 생각이 없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시간이라도 지체되면 그들의 계획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소도시들을 지나갈 때마다 트부이에가 파견한 용기병과 후사르 부대와 조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베를린은 늦었다. 3시간, 5시간, 7시간. 명확한 명령 없이 몇 시간씩 거리를 서성거리는 병사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한 마을에서는 쇠스랑으로 무장한 농민들이 병사들을 해산시켰다. 다른 마을에서는 장교 한 명이 기다리지 않고 분견대를 이끌고 떠났다. 호위병의 사슬이 끊어지면서 왕족은 바퀴 달린 관에 갇힌 채 프랑스의 길을 따라 천천히 기어갔다. 절정은 작은 마을 생트문우에서 찾아왔다. 우체국에서 지친 말들이 갈아타는 동안 전직 군인 출신인 지역 우체국장 장바티스트 드루에가 회색 연미복을 입고 마차 창문 밖을 내다보는 뚱뚱한 승객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딘가 익숙한 수수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묘하게 위압감이 느껴졌다. 드루에는 주머니에서 아시냐를 꺼냈다. 바로 새로운 혁명 집회였다. 루이 16세의 옆모습이 종이에 비쳐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종이에 비친 옆모습. 그리고 창문에 비친 얼굴 하나였다. 그 순간 프랑스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도 테니스장도 아닌 바로 이곳 지방 도시의 먼지 낀 거리에서 드루에는 망설임 없이 의심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아르곤 숲을 가로질러 간신히 보이는 오솔길을 따라 질주했습니다. 큰 길을 따라 기어가는 무거운 베를리나를 따돌리고 다음 마을인 바렌의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11시쯤 왕실 마차가 바렌의 어두운 거리로 덜컹거리며 들어왔을 때 이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가구를 가득 실은 마차가 길을 막고 있었다. 마치 조잡한 바리케이드처럼 웨르 강 위에 다리를 막고 있었다. 머스킷총과 랜턴을 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국민 방위군이었다. 드루에의 거친 말 발굽 소리에 잠에서 깬 지역 애국자들이었다. 마차가 포위되었다. 문이 열렸다. 서류를 보여주세요. 드코르프 남작 부인의 여권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가족은 쫓겨나 지역 식료품점 주인이자 코민 검사인 소스의 집으로 끌려갔다. 은은한 양초 불빛 아래 비누와 소금에 절인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가면 무도회는 끝났다. 여전히 기적을 바라던 루이는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베르사유 궁전에 살았던 주민 한 명이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게임은 끝났다.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다. 루이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말을 걸고 설득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자유와 국민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무게를 지녔던 말들은 이제 그저 소리에 불과했다. 권력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권력은 총을 든 이 사람들에게, 식료품점 주인에게, 우체국장에게,
그리고 깨어나고 분노한 온 국민에게 있었다. 파리로 돌아가는 길은 장래 행렬과 같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국왕 만세를 외치지 않았다. 침묵뿐이었다. 귀청이 터질 듯 경멸에 찬 침묵이었다. 국민방위군 병사들은 마치 죽은 자에게 경례하듯 소총 개머리판을 치켜든 채 길가에 줄지어 서 있었다. 자유를 향해 나아가며 삼켰던 먼지는 이제 희망의 재처럼 느껴졌다. 6월 25일 마차가 파리에 입성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군중은 죽음과 같은 침묵으로 마차를 맞이했고 간간히 반역자라는 외침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벽에는 왕에게 박수를 치는 자는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그를 모욕하는 자는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라는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레느로의 탈출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루이 16세는 혁명이 아니라 입헌군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신뢰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왕과 국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국가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국가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날 루이는 튠르리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 프랑스의 왕은 그곳 어딘가 바렌으로 가는 먼지 낀 길목의 식료품점에서 신하들의 시선 아래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하들은 처음으로 그에게서 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 그저 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교활하고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모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두대로 향하는 길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92년 여름. 파리는 숨이 막힐 듯 뜨겁고 온갖 소문과 증오에 숨이 막힐 듯하다. 천둥 같은 기운이 감돌지만 천상의 폭풍이 아니다. 인간의 폭풍이다. 바레느로의 굴욕적인 도피 이후 루이 16세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튠르리 궁에 갇힌 인질이다. 그리고 프랑스 국경에는 군대가 집결하고 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유럽의 군주들은 혁명의 파리를 불태워 없애야 할 역병, 소굴로 여긴다. 그리하여 7월 25일 최후 통첩이 도시로 유출되었습니다. 프로이센군 사령관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의 선언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이었습니다.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은 국왕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군주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빠지면 군사 처형과 완전한 파괴로 파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공포가 도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산이었습니다.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언문은 프랑스 군주제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되었고 스스로의 수호자가 서명했습니다. 파리는 두려움 대신 분노에 사로잡혔다. 단 하나를 제외한 지릴 넓게 파리 구큐큐 전체가 국왕의 폐위를 요구했다. 입법부는 망설였다. 그러자 거리 사람들은 입법부를 배제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8월 9일에서 10일 사이의 밤, 단조롭고 울려 퍼지는 소리가 파리를 뒤덮었다. 경보, 토끼 어린 소리였다. 울리지 않았다. 울부짖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탕투안과 생마르소 교회에서 시내 중심부로 몰려들었다. 국민방위군, 장인, 상인, 바스티유 습격, 참전 용사들이었다. 그들은 귀족의 반바지가 아니라 평민의 긴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상퀼로트, 산큐로트, 즉 퀼로트 없는 이라는 뜻으로 불렸다. 지방에서 온 연방군 부대도 합류했다.
곧 온 나라의 국가가 될 새롭고 격렬한 마르세유의 노래가 특히 돋보였다. 그들의 목표는 왕이 피난처로 삼은 요새 튠르리 궁전이다. 루이 16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점점 커지는 군중의 함성을 들었다. 그는 약 950명의 스위스 근위대, 즉 끝까지 충성하는 직업 군인들의 보호를 받았다. 국민 근위대도 2,000명 더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충성심에 의지할 수 없었다. 새벽녘 국왕이 군대를 사열하기 위해 나타났을 때 국민 만세와 거부권 타도라는 함성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창백하고 심란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왕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궁궐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루이는 최후의 운명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수비대를 버리고 가족과 함께 튠르리 정원을 건너 입법의회 건물인 마네주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은 구했지만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출발이 신호였다. 군중이 궁전 안뜰로 몰려들었다. 그때 첫 총성이 울려 퍼졌다. 스위스군은 의무를 다하며 총격을 개시했다. 잠시 동안은 승리하는 듯했다. 안뜰에는 공격자들이 싹 사라졌다. 하지만 이는 잠시의 휴식일 뿐이었다. 반란군이 대포를 들고 나타났다. 수십 발이나 되었다. 진짜 공격이 시작되었다. 전투는 짧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스위스군은 방마다 한 걸음씩 밀려났습니다. 이미 안전해진 국왕은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격노한 군중에게 경비병들은 군인이 아니라 폭군의 용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추격당하고 궁지에 몰리고 무자비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정원을 통해 탈출하려던 자들도 항복한 자들도 말입니다. 궁궐 요리사와 하인들조차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궁궐은 약탈당했습니다. 바닥, 카펫, 테피스트리 등 모든 것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792년 8월 10일은 거의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군주제의 몰락을 알렸습니다. 왕가는 체포되어 음침한 사원 요새에 투옥되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입법부는 스스로 해산을 선언하고 새로운 통치기구인 국민공회 내셔널 컨벤션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남성 보통 선거권을 기반으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적들은 징역해왔습니다. 8월 말 롱위와 베르덩 요새가 함락되었습니다. 파리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공황의 물결이 도시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짐승 같은 공포였습니다. 프로이센 총검에 대한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방의 적들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수천 명의 용의자들이 파리의 과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사제들, 귀족들, 왕당파들,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들까지. 우리 병사들이 전선에 나가면 포로들이 반란을 일으켜 우리 가족들을 학살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학살로 알려진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2일부터 6일까지 무장한 군중이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즉석에서 인민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과 판결문, 수도원으로 또는 자유를 위하여, 수도원은 처형을 뜻하는 암호였습니다. 사람들은 창, 사브르, 곤봉을 든 사형 집행인들이 기다리는 안뜰로 밀려갔습니다.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8월 10일에서 살아남은 사제, 귀족, 스위스 근위대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수백 명의 일반 수감자들, 위조범, 불황자, 심지어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5일 만에 파리에서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당국은 침묵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단통은 개입 요청을 받자 유명하고도 섬뜩한 말을 내뱉었다. 나는 죄수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라. 9월 20일 파리에서 150km 떨어진 발미 마을 근처에서 진흙탕과 비 속에서 벌어진 이 대학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상인들과 농민들로 구성된 옷도 걸치고 경험도 부족한 혁명군이 유럽 최고의 군대 프로이센 군과 맞섰습니다. 포격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포병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끈질긴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이센 보병대는 공격했지만 맹렬한 포화에 맞서 후퇴했습니다. 전투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그것은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시인 괴테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오늘부터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 시대의 탄생을 목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792년 9월 21일 새로 선출된 국민공회가 파리에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법령은 만장일치로 프랑스의 왕권은 폐지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1000년의 군주제가 무너졌습니다. 폐허 속에서 발미의 포효와 9월의 피 냄새를 풍기며 제1차 프랑스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1793년 공화국은 불길 속에서 탄생했지만 이제는 연기에 질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군주국의 대포가 국경을 휩쓸고 영국 함대는 항구에 정박하여 무역을 교란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다. 방대에서는 사제와 왕당파의 선동을 받은 농민들이 파리를 상대로 성전을 벌이고 있다. 리옹, 마르세유, 툴롱에서는 봉기가 일어나고 있다. 어제만 해도 자유에 도취되었던 공기 속에 배신감이 감도는 듯하다. 간신히 걸을 수 있는 공화국은 시면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분칠한 가발, 티 하나 없는 자보, 그리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가리는 안경을 쓴 남자가 국민공회의 연단에 오른다. 그의 이름은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다. 그는 타협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미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영혼이 되어야 할 새로운 공화주의적 미덕에 대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덕은 강력한 동반자가 없다면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공포입니다. 공포는 그의 차분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읊조렸습니다. 신속하고 엄격하며 굽힐 줄 모르는 정의의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미덕의 발현입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선전포고입니다.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미덕이 부족한 모든 이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의심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공화국 만세를 외쳐야 할 때 침묵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기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위원회가 그 심장이 되었습니다. 튠르리 궁전의 그린룸, 보고서와 사형 선고가 어지럽게 놓인 테이블에 앉아 12명의 남자가 프랑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빵과 물로 연명하고 자신의 정의에 대한 냉정한 믿음에 이끌립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그들의 예언자입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공포의 대천사 루이 앙투안 생쥐스트가 서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도끼질과 같아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베어냅니다. 자유의 적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번영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적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17일 용의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그 시대 가장 끔찍한 문서였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생각과 의도를 불법화했습니다. 말과 글로 폭정의 지지자임을 드러낸 사람, 생계 수단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 혁명에 필요한 열정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모두 용의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이웃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을, 아들들은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빵집에서 한 사소한 말 한마디, 높은 가격에 대한 불평, 모제 3새끼 모케이드가 없는 것, 이 모든 것이 단두대로 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혁명재판소는 공포의 사법검이 됩니다. 변호사도 없고 변론도 항소도 없습니다. 오직 검사, 푸키의 탱빌, 죽은 눈을 한 남자, 그리고 붉은 모자를 쓴 판사들만 있을 뿐입니다. 재판은 컨베이어 벨트처럼 진행됩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판결은 거의 항상 동일합니다. 사형입니다. 여왕은 가장 먼저 정의의 칼날 아래 처해진다. 수척한 백발에 소박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카페 미망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만한 위엄을 유지한다. 그녀의 적, 지롱드파가 그녀를 추격한다. 문명화된 공화국을 꿈꿨던 뛰어난 웅병아 22명의 의원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마차에 올라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지만 단두대의 칼날이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앗아간다. 혁명은 그 자식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한다. 파리는 죽음에 익숙해지고 있다. 매일 오후 4시쯤 텀브렐 마차들이 거리를 쿵쾅거리며 지나간다. 아내는 머리를 깎고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어제의 귀족과 오늘의 혁명가, 사제와 장군, 시인과 세탁부들이 서 있다. 혁명 광장의 군중은 환호와 욕설로 그들을 맞이한다. 뜨개질하는 여성들과 양말 공장 노동자들은 앞줄에 자리를 잡고 단 한 번의 공연도 놓치지 않는다. 칼날의 휘파람 소리, 둔탁한 쿵소리, 그리고 사형 집행인의 손에 들린 머리가 군중의 함성 속에 드러난다. 이는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밝은 미래를 위해 자행되는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일상. 하지만 공포 정치는 단순한 단두대 그 이상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시도입니다. 기독교는 미신으로 선포됩니다. 교회는 폐쇄되고 이성의 신전으로 변모합니다. 종탑에서 십자가를 뜯어내 대포를 만들기 위해 녹입니다. 새로운 달력이 도입됩니다. 이제 한 해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공화국 선포로 시작됩니다. 새롭고 시적인 이름을 가진 12달이 시작됩니다. 포도 수확의 달 방데미에르, 안개의 달 브리메르, 더위의 달 테르미도르. 몇 주는 몇십 년으로 대체됩니다. 일요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낡은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폐허 위에 미덕의 통치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덕의 이름으로 더 많은 피가 흘릴수록 그 미덕은 더욱 환상에 불과해집니다. 공화국을 구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비상식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것은 통치의 유일한 수단이자 권력의 유일한 언어가 됩니다. 이 기계의 논리는 거침없습니다. 만약 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공포는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목을 베어내야 합니다. 적을 섬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기계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으며
그 차가운 숨결은 이제 프랑스의 모든 주민에게 느껴집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그들이 언제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인가입니다. 1793년, 프랑스는 피를 흘리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군주국의 포성이 국경을 넘나들며 요람에 있는 신생공화국을 질식시키려 한다. 국내에서는 방대 지역에서 왕당파의 반란이 거세지고 있다. 리옹과 마르세유에서는 어제 혁명의 동지였던 지롱드파가 고개를 들고 있다. 파리는 굶주리고 있다. 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음모와 배신에 대한 소문이 공중에 떠돈다. 이처럼 만연한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한 남자가 국민공회 연단에 오른다. 그의 얼굴은 마치 분필로 조각한 가면처럼 미동도 없다. 그의 눈은 녹색 안경 뒤에 가려져 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을 가르며 건조하고 체계적이며 무자비하다. 그는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다. 그리고 그는 온 세대의 묘비명이 될 공식을 선포한다. 평시에 인민정부의 도구가 미덕이라면 혁명기의 도구는 미덕과 공포이다. 공포는 신속하고 엄격하며 융통성 없는 정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미덕의 표현이다. 공포를 통한 미덕.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1793년 4월 6일 공안위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12사람, 단두대가 복음이 될 새로운 신앙의 12사도. 로베스피에르는 7월에야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합류했지만 곧 그의 차가운 의지가 이 기계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법이 필요했던 기계, 그리고 법이 생겼다. 9월 17일 용의자 법령이 통과되었다. 이건 단순한 법이 아니다. 무덤으로의 합법적 초대다. 이제 누가 용의자인가? 폭정에 동조했던 자, 생계수단을 증명하지 못한 자, 시민 충성 증명서를 받지 못한 자, 귀족이었거나 귀족을 섬겼거나 귀족과 관련이 있었지만 혁명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지 않은 자. 그 표현은 센 강 위의 아침 안개처럼 모호했다. 그리고 이 안개 속에서는 누구든 사라질 수 있다. 커피숍에서 하는 무심한 말 한마디, 빵값이 비싸다는 불평, 지나치게 우아한 옷차림, 상퀼로트를 보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표정. 이 모든 것이 이제 비난의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비난은 강물처럼 흘러 파리의 각 지역 위원회를 범람시켰다. 오래된 원한, 시기, 간통, 이웃 간의 불화,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치명적인 언어를 얻었다. 혁명재판소는 그렇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앙투안 푸키에탱빌은 사법제도를 컨베이어 벨트로 바꿔놓았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변론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판결은 종종 미리 알려졌습니다. 매일 아침 콩시에르주리 교도소에서 수레가 굴러나왔습니다. 파리의 자갈길에서 삐걱거리는 바퀴는 그 시대의 사운드 트랙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손을 등 뒤로 묶은 수레에는 어제의 삶의 주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귀족과 사제, 장군과 시인, 투기꾼과 평민. 카페의 미망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10월에 이 길을 탔습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지롱댕 당원들이 탔는데 바로 1년 전 왕정의 몰락을 환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혁명은 그 자식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청렴결백한 로베스피에르는 차갑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피에 굶주린 광인이 아니었다. 그는 광신자였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세상, 이상적인 시민들로 가득 찬 덕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모든 잡초를 제거해야 했다. 무자비하게. 그는 목수 뒤플렉스의 집에서 검소하게 살며 그의 개와 함께 샹젤리제 거리를 거닐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완전한 숙청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1794년 봄이 되자 그의 적들은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좌패는 에베르와 그의 지지자들, 즉 광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더 많은 피와 더 심한 무신론을 요구하며 위원회의 권력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3월에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섰다. 오랜 친구가 서 있는 곳이었다. 혁명의 거인, 한때 프랑스를 구했던 강력한 기세의 호민관, 조르주 당통이었다. 당통은 유혈 사태에 지쳐 있었다. 그와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뛰어난 언론인 카미유 데물랭은 감히 자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자비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했다. 로베스피에르에게 자비는 배신과 동의어였습니다. 악덕의 관대함을 보이는 것은 미덕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는 이 거인 당통은 부패와 적과의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희극이었습니다. 당통이 우렁찬 목소리로 혐의를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침묵했습니다. 1894년 4월 5일 그의 마차는 목수 뒤플렉스의 집을 지나갔습니다. 당통은 외쳤습니다. 막시밀리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나를 따라오세요. 그의 처형은 충격적이었다. 만약 단통이 쓰러진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파리는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침묵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밝거나 너무 슬퍼 보이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6월 10일, 새 달력으로는 프레리알 22일,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를 통해 끔찍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의 그 자체를 폐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유죄 판결에는 증인도 변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도덕적 증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판사들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완전 무죄 판결 아니면 사형. 대공포가 시작되었다. 그 후 49일 동안 파리에서만 지난 14개월 동안 처형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다. 단두대는 쉴 새 없이 작동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내려 그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다고 한다. 이 해골 피라미드 꼭대기에 그가 서 있었다. 공포의 설계자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끔찍한 법이 채택되기 이틀 전인 6월 8일 그는 승리의 절정에 달했다. 국민공회 의장으로서 그는 새로운 국가 숭배, 즉 최고 존재 숭배를 기리는 성대한 축제를 주재했다. 하늘색 연미복을 입고 꽃다발과 곡식 이삭을 든 그는 행렬의 선두에 섰다. 그는 그의 새롭고 피비린내 나는 종교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환호하는 군중을 바라보며 어쩌면 자신의 미덕 공화국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알아채지 못했다. 의회 동료들이 곁눈질하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내일 마차가 자신들을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완벽한 공포의 도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더욱 빛나도록 갈고 닦은 이 도구가 천천히 그의 방향으로 돌고 있었다. 1794년 여름, 파리는 숨 막힐 듯 답답했다. 7월의 더위와 자갈길 녹는 열기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 두려움은 아침방과 저녁 종소리처럼 익숙해졌다. 기도가 아닌 경계를 촉구하는 종소리. 대공포는 절정에 달했고 피비린내 나는 절정에 이르렀다.
혁명 광장의 단두대는 일주일 내내 작동했다. 지난 몇 주 동안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을 베었다. 빵집, 변경, 공의회 건물 복도 등 어디에서나 인민의 적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마치 새로운 질서의 무육신 사제처럼 우뚝 솟은 한 남자가 있었다.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불멸자. 한 달 전 6월 8일 그는 승리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지고의 존재를 기리는 축제였습니다. 하늘색 연미복을 입고 옥수수 이삭과 꽃다발을 든 그는 행렬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무신론과 낡은 신앙을 몰아내는 새로운 시민 종교의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군중과 관중석의 많은 사람들은 예언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폭군을 보았습니다. 비록 미덕으로 엮인 왕관이긴 했지만 왕관을 쓰고 있는 독재자를 보았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 속삭임은 프레리알 22일 법이 통과되자 천둥 같은 포효로 변했습니다. 이 법은 정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증인 신문권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기소를 위해서는 도덕적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형수 명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단연코 아무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다른 사람들을 단두대에 올렸던 공의회 의원들은 동료들의 얼굴을 불안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불멸의 신께서 최신 사형 선고 명단에 누구의 이름을 쓰실까요? 편집증이 도시를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서로 인사하는 것을 멈췄고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도 두려워했다. 공회에서 로베스피에르는 믿을 만한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싼다. 차가운 죽음의 천사 생쥐스트와 의자에 앉혀진 마비된 변호사 쿠통. 하지만 그들조차도 시작된 일을 막을 수는 없었다. 로베스피에르의 적들 탈리앙과 푸셰처럼 팔꿈치까지 피투성이가 된 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간단한 법칙, 즉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밤의 비밀리에 어두운 방에서 만나 공포에 질린 속삭임을 주고받았다. 로베스피에르는 마치 폭풍을 감지한 듯 자취를 감췄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는 공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목수 듀플렉스의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새롭고 결정적인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반역자들의 최종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던 걸까? 이 침묵은 어떤 연설보다 더 두려웠다. 파리는 기대감에 얼어붙었다. 7월 26일 새 달력으로 테르미도르 8일째 되는 날 그는 돌아왔다. 국민공회는 죽음과 같은 침묵으로 그를 맞이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연단에 올랐다. 그의 연설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것은 음모 공화국의 심장부인 모든 위원회에 침투한 반역자들에 대한 섬뜩하고 모호한 설교였다. 그는 새롭고 최후적인 숙청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단 한 명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뜨거운 호울의 공기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질문이 맴돌았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의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 옆 사람의 눈에서 비친 자신의 공포를 보았다. 로베스피에르는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모두를 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양심이나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 연설 다음 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공모자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그들은 행동했다. 망설이는 자들을 설득하고 겁쟁이들을 위협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제9회 테르미도르. 7월 27일 생쥐스트의 연설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하지만 2문장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탈리앙 의원이 격노한 고함으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폭군을 타도하라 라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소음을 뚫고 연단으로 달려가 외치려 애썼습니다. 평소에는 창백하고 꿰뚫어 볼 수 없는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한 의원에게 그리고 또 다른 의원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에 묻혔습니다. 국민공회 의장인 콜로데르부아는 질서정연하게 종을 울렸지만 종소리는 전체적인 불협화음에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숨이 가쁜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경멸하는 온건패계로 오른쪽으로 돌아섰다. 순수한 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말한다. 그는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섰다. 그는 옛 동지들인 몽타냐르패계로 돌아섰다. 당통의 피가 그대들을 질식시킨다. 누군가 외쳤다. 그 순간 로베스피에르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그는 그저 쌕쌕거릴 뿐이었다. 체포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민방위군 장교들이 의회에 진입하여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동생 오귀스탱, 생쥐스트 그리고 쿠통을 체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로베스피에르의 도시였습니다. 그에게 충성하는 코민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무장한 상퀼로트들이 지도자들을 풀어 시청인 시청으로 데려왔습니다.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한쪽에는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지지자들을 불법자로 선언한 국민공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재판이나 조사 없이 단지 신분만 밝히면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무장한 코민이 지도자를 방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프랑스의 운명은 그 밤 몇 시간 동안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는 망설였다. 말과 명령을 지키는 사람인 그는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다. 그는 국민공회에 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시청에 앉아 망설이고 있었고 바라스가 지휘하는 국민공회에 충성하는 군대가 광장을 포위하고 있었다. 새벽 2시경 공격이 시작되었다. 군인들은 시청을 습격했다. 그 후 몇 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총성이 울렸다. 군인들이 의회에 돌입했을 때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오기스탱 로베스피에르는 창밖으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진 채 돌바닥에 누워 있었다. 쿠통은 자살을 시도했지만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을 뿐이었다. 막시밀리앙 자신은 턱이 부러진 채 피웅덩이 속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스스로를 쏘려고 했거나 아니면 헌병 중 한 명이 그를 쏘았을 것이다. 다음 날 테르미도르 10일 마차 한 대가 파리 거리를 천천히 지나갔다. 마차 안 더러운 집더미 위에는 하늘색 연미복을 입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이제 찢어지고 피에 젖어 있었다. 산산이 조각난 턱에는 피 묻은 걸레가 거칠게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는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박수를 보냈던 군중은 이제 저주와 야유를 퍼부었다. 혁명광장의 단두대 아래에서 사형 집행인은 그의 얼굴에서 붕대를 뜯어냈다. 비인간적인 고통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불멸의 인간이 그동안 낸 유일한 소리였다. 잠시 후 칼날이 떨어졌다. 공포가 칼날을 만든 자를 집어삼켰다. 혁명은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파리는 천천히 잠에서 깨어났다. 공화국 수립 2년째인 테르미도르 10일, 어제만 해도 비명과 화약 냄새로 가득했던 공기는 텅 빈 듯 텅 비어 있었다. 로베스피에르, 생쥐스트,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충성스러운 동지들의 피로 아직 따뜻했던 혁명 광장의 단두대는 조용했다. 1년 넘게 프랑스를 집어삼켰던 대공포는 끝났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것은 자신의 창조자를 집어삼켰다. 그리고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감의 침묵이 아니었다. 공허함의 침묵이었다. 공의회 홀은 땀과 공포, 그리고 값싼 담배 냄새로 가득 찬 혼란으로 가득 찼다. 불멸자를 단두대로 보낸 자들은 영웅적인 해방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어제의 그의 동지들이었다. 탈리앙, 푸쉐, 바라스. 그들의 손은 피로 얼룩졌지만 그들은 더 빠르고 운이 좋았다. 그들은 자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폭군을 타도했다. 그들에게는 내일을 위한 계획이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계획은 생존뿐이었다. 생존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혁명재판소를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로 변모시켜 피고인의 변호권을 박탈했던 프레리알 22일의 끔찍한 법이 폐지되었다. 감옥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두대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수천 명의 용의자들이 파리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낯선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고 수척해졌으며 흐릿한 눈으로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형제애를 약속했던 혁명은 그들에게 신뢰하는 법을 잊게 만들었다. 그들과 함께 복수의 망령이 풀려났다. 진자는 극한으로 치닫던 그 맹렬한 힘으로 다시 흔들렸다. 새로운 공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백색 테러라고 불릴 것이다. 상퀼로트의 카르마뇰은 미스카데의 멋쟁이 연미복으로 대체되었다. 소위 황금 청년, 즉 신흥부자들, 투기꾼들, 그리고 살아남은 귀족들의 자식들이 대로를 가득 메웠다. 그들은 창 대신 나무로 만든 곤봉, 즉 헌법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코뱅파를 추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붉은 프리지아 모자를 찢어발기고 산산조각을 내고 인쇄기를 박살냈다. 새로운 외침이 공중을 가득 채웠다. 자코뱅파 쓰레기들을 타도하라. 어제만 해도 인민의 적들의 처형에 박수를 보냈던 군중은 이제 어제 사형 집행인들이 가로등의 교수형에 처해지는 모습을 똑같은 열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794년 11월 한때 혁명의 심장이자 두뇌였던 자코뱅 클럽은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클럽의 홀은 봉쇄되었습니다. 정치인들과 거리의 투사들이 앙카품을 하는 동안 프랑스는 어떤 정치 세력보다 훨씬 더 끔찍한 적에게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한때 혁명적 부의 상징이었던 아시냐 A 식낫, 지폐는 쓰레기로 전락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은 가치가 떨어진 지폐를 위해 곡물을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빵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빵 한 덩어리의 가격은 수십 배, 그리고 수백 배로 치솟았습니다. 1194년에서 1795년 겨울, 센강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아파트에서 쓸모없는 돈 뭉치를 움켜쥐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대상이 된 듯 보였던 이들이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반란의 요람이었던 파리교회 생탕투안과 생마르소는 다시 한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 되는 프레리알 1월 1일,
즉 1795년 5월 20일 기진맥진하고 절망에 빠진 수많은 상퀼로트들이 국민공회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여성들이 선두에서 빈 항아리를 두드리며 행진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단순하고도 직설적이었으며 그 위엄은 끔찍했습니다. 빵과 93년 헌법, 그들은 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식량과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묻혀버린 민주주의 이상으로의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군중이 집회장으로 몰려들었다. 의원 중 한 명인 페로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총에 맞았고 잘린 그의 머리가 창에 꽂혀 멍하니 서 있는 국민공회 의장 앞으로 옮겨졌다. 몇 시간 동안 마치 바스티유 감옥의 위대한 시절처럼 시민들은 다시 한번 역사를 써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는 환상이었다. 이제 국민공회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기, 즉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혁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방위군이 아닌 정규군이 파리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장군들은 반란을 일으킨 교회 지역을 포위했고 노동자들의 집을 향해 대포를 겨누었다. 최후 통첩은 간단했다.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며칠간의 긴장된 대치 끝에 상퀼로트들은 항복했다. 그들은 무장 해제되었고 지도자들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것이 끝이었다. 혁명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파리 시민들은 무너졌고 다시는 그런 힘으로 일어설 수 없었다. 거리는 더 이상 시민들의 의지를 지배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군대가 정치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다. 유혈 사태에 대한 피로감, 독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굶주린 군중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권력이 탄생했습니다. 1795년 여름 국민공회는 공화국 건국 3년차 헌법이라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환멸의 문서였습니다. 보통 선거권은 폐지되었고 높은 재산 요건이 도입되었습니다.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부는 양원으로 나뉘었고 행정권은 5인으로 구성된 총재정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공화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 위에 세워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었습니다. 프랑스를 근현대사의 두 악마, 즉 군주제와 공안위원회의 독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하고 난해한 구조를 만들면서 그 안에 얼마나 큰 공백이 남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메워지지 않았다. 그저 법이라는 연약한 장막으로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그 장막은 어떤 돌풍에도 혹은 단 한 번에 승리한 군대의 총검 섬광에도 날아갈 수 있었다. 이 군대를 이끌 장군의 이름은 파리의 정치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 그의 이름은 나폴롱 보나파르트였다. 그리고 그는 이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10년간의 피, 희망, 단두대, 그리고 국가가 프랑스를 메마르게 했다.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를 약속했던 혁명은 피로를 남겼다. 공포, 굶주림, 그리고 권력을 쥔 인물들의 끝없는 계승으로 인한 피로. 권력자들은 이전보다 더 탐욕스럽고 무능해졌다. 공화국을 통치했던 총재 정부는 부패와 무능의 상징이 되었다. 로베스피에르의 유령이 여전히 출몰하는 파리에는 이제 냉소주의가 지배했다. 부자들은 살롱에서 잔치를 벌였고 수많은 전쟁의 참전 용사들은 거리에서 구걸했다. 공화국은 산채로 썩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부패의 악취 속에서 나라는 새로운 이념가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강철보다
강한 의지와 태양보다 빛나는 영광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재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커피숍에서 속삭이고 퍼레이드에서 외쳐졌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롱 보나파르트 장군은 총독부가 몰락의 고비를 맞고 있을 때 파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뜨거운 이집트의 태양 아래 동방 제국의 신기루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집트 원정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넬슨 제독의 영국 함대는 아부키르에서 그의 함선을 불태워 군대를 본토에서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전해진 것은 전략적 교착 상태에 대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이었습니다. 장군이 병사들에게 4,000명의 세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외쳤던 피라미드 전투에 대한 전설, 그리고 그가 한 평범한 보병과 함께 사막을 걸으며 마지막 남은 물통을 나눠 먹었다는 전설. 그는 정치적 음모와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신화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1099년 10월 그는 귀환했습니다. 이집트에 주둔하던 군대를 버리고 소형 프리기탐을 타고 영국군의 봉쇄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프레쥐스 상륙 작전은 탈영병의 귀환이 아니라 재림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울었고 도시들은 환한 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살아있는 화신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절실히 갈망했던 바로 그 승리였습니다. 파리에서 그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대중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음모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혁명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교활하고 야심찬 지식인이었던 아베 시에예스 같은 사람들이었다. 시에예스는 총재 정부를 경멸하며 쿠데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은 헌법과 자신이 권력을 잡을 길을 열어줄 사브르, 즉 장군이 필요했다. 그는 이 젊은 코르시카인 보나파르트가 자신의 소나귀에서 순종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음모는 금세 구체화되었다. 모두가 그 음모에 가담했다. 여우처럼 걸음걸이가 불편한 귀족 탈레랑 외무장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구든 팔아넘길 의향이 있는 전직 자코뱅 당원 푸쉐 경찰장관까지 날짜는 정해졌다. 공화국 수립 8년째인 브리메르 18일, 옛 달력으로는 1799년 11월 9일이었다. 그날 아침 끔찍한 자코뱅 음모설이 파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겁에 질린 의회, 상원은 안전을 이유로 회의 장소를 수대서 생클루 궁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보나파르트는 파리 주둔 모든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공화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묘지 관리인에게 궁궐 열쇠를 넘겨준 것입니다. 다음 날 브리메르 19일 생클루에서 극적인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원로원과 오드백인 의회, 양원이 모두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짜릿했습니다. 의회의 토론보다는 대포의 포효에 익숙했던 보나파르트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몰락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원로회의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말은 더듬거리고 설득력이 없었다. 그는 그들이 앉아있는 화산, 그와 함께 온 전쟁의 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이든 원로원 의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500인 의회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옥이었다. 500명의 의원들이 모인 생클루 오랑주리 궁에서 그는 독재자를 타도하라, 무법자라는 격렬한 외침에 맞닥뜨렸다. 로마 원로원 의원들을 닮은 붉은 토가를 입은 의원들이 그를 애워싸고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산탄총 세례 속에서도 두려움을 몰랐던 그 작은 장군은 무장하지 않은 분노에 직면하자 평정심을 잃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틀거렸다. 그의 보좌관들은 간신히 그를 궁궐 밖으로 끌어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나폴롱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500인 위원회의 의장이었던 루시아행 보나파르트였습니다. 장군이 회복하는 동안 루시아행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궁궐을 지키던 척탄병들에게 달려가 안뜰로 나갔습니다. 그는 말에 뛰어올라 칼을 뽑아 동생의 가슴에 겨누고는 프랑스의 자유를 감히 침해한다면 직접 심장을 꿰뚫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홀에 있는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영국에게 뇌물을 받고 장군을 찌르려 했던 암살자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재치 있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병사들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요아킴 위라의 명령이 울려 퍼졌다. 이 군중을 모두 쫓아내라.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시위를 잠재웠다. 척탄병들의 번쩍이는 총검이 오렌지 온실로 징역했다. 프랑스 입법가들, 공화국의 아버지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달아났다. 그들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고 궁궐 공원에서 토가와 위엄을 잃었다. 몇 분 만에 궁궐은 텅 비었다. 버려진 종이들만 남았고 텅 빈 의자 사이로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왔다. 그날 밤 겁에 질린 소수의 의원들이 재소집되어 총독부를 해산하고 3명의 집정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시에예스, 또 다른 초과 집정관, 로제 뒤코스, 그리고 물론 보나파르트 장군이 그 3명이었습니다. 시에예스는 여전히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잡한 헌법 초안을 보나파르트에게 제출했을 때 보나파르트는 그저 초안을 훑어보고 제1집정관의 권력을 제한할 만한 모든 부분을 지워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신입니다. 혁명은 끝났다. 백마탄 남자는 하인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공화국의 텅 빈 집으로 들어섰다. 자유에 지친 프랑스는 질서를 갈망했다. 그리고 질서를 얻었다. 하지만 이 질서의 대가는 컸다.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린 자유 그 자체의 대가였다. 10년의 악순환이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나폴롱의 시대, 파리는 지쳐 있었다. 10년간의 혁명은 파리를 뼛속까지 닳게 했다. 1799년 11월의 축축한 공기는 돌멩이마저 스며드는 듯했다. 썩어가는 나무십 냄새와 차가운 연기 냄새가 공포와 빈곤의 퀴퀴한 냄새와 뒤섞였다. 5명의 얼굴 없는 이사로 구성된 총재 정부는 부패와 끝없는 음모에 휩싸여 있었다. 공화국은 휘청거리고 있었고 국고는 텅 비었으며 도로에는 산적들이 들끓었다. 프랑스는 질서를 갈구했다. 영웅을 갈구했다. 그리고 그 영웅은 이집트에서 막 돌아왔다. 군대는 남겨두고 승리의 신화를 안고. 그의 이름은 나폴롱 보나파르트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바로 옆에는 혁명 지도자 중 한 명이자 이론가, 그리고 혁명의 스파이인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가 서 있었다. 시에예스는 현행 헌법을 경멸했다. 그는 새롭고 강력한 권력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줄 칼을 찾고 있었다.
보나파르트는 이상적인 도구처럼 보였다. 대중적이고 단호하며 시에예스가 믿었듯이 통제 가능한 도구였다. 펜을 든 사람과 칼을 든 두 음모자는 거미줄을 짜기 시작했다. 쿠데타 날짜는 공화국 건국 8년 브리메르 18일, 즉 옛 달력으로는 11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계획은 대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적어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쿠데타를 실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샹트렌게에 있는 보나파르트의 저택은 파리의 최고위 장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를 받고 온 것이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작고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군 지휘관의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공화국을 구하고 정부의 반역자들을 규탄하며 단호한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시각 입법부 상원인 원로회의가 튠르리 정원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행동하던 그들 중 공모자들은 끔찍한 자코뱅파 음모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공포 정치의 유령에 겁에 질린 의원들은 양원 회의를 파리 외곽 생클루 궁전으로 옮겨 예측 불허의 파리 군중을 피하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나파르트 장군을 수도 내 모든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첫 번째 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총재정은 참수당했습니다. 시에예스와 그의 동맹 로제 뒤코스는 사임했습니다. 세 번째 막은 한때 보나파르트의 전능한 후원자였던 폴 바라스를 예의 바르고 미소 짓는 탈레랑의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짧은 대화와 상당한 액수의 수표 제시 후 바라스는 사임서에 서명하고 정계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고집 센 자코뱅파였던 남은 2명의 총재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브리메르 18일 저녁이 되자 모든 것이 끝난 듯했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정치에 지친 도시는 권력의 변화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음모자들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앞으로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브리메르 19일 생클루는 짙은 안개와 완전한 혼돈 속에 빠져 있었다. 궁궐의 장엄한 홀들은 하원 의원 500명과 원로원 의원 250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목수들은 망치질을 하고 하인들은 가구를 옮겼다. 회의는 지연되었고 이 지연은 치명적이었다. 평소의 파리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의원들은 공원을 거닐며 무리지어 수군거렸다. 허구의 음모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의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코뱅파가 강세를 보였던 500인 의회는 특히 격노했다. 그들은 보나파르트에게서 루비콘 강을 향해 진군하는 새로운 카이사르를 보았다. 마침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사무실 한 곳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데 익숙했습니다. 인내심을 잃은 그는 문제를 강행하여 의원들 앞에 직접 출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먼저 그는 원로회의 회의실에 들어섰다. 전쟁의 신인 그는 형편없는 웅변가임이 드러났다. 설득력 있는 연설은커녕 끊어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으로 두서없이 그리고 위협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명심하라. 나는 승리의 신과 행운의 신과 함께 행진한다. 그가 소리쳤다. 의원들은 차갑고 당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단지 두렵게 하고 화나게 했을 뿐이었다. 자신이 실패했음을 깨달은 그는 혼란스러운 함성 속에 회의장을 나갔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500인 평의회가 모이는
오렌지 온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4명의 척탄병과 함께 의회에 들어갔다. 입법부에 군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신성모독이었다. 회의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붉은 로마 토가를 입은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애워쌌다. 독재자를 타도하라. 무법자. 무법자. 혁명 당시 이 외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무법자로 선포된 자는 누구든 죽일 수 있었다. 그들은 그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누군가 그에게 단검을 휘둘렀고 누군가는 그의 뺨을 긁어댔다. 창백하고 혼란스러워진 그는 거의 앞을 볼 수 없었다. 포도탄 세례에도 흔들리지 않던 장군은 격노한 변호사들 사이에서 의식을 잃었다. 척탄병들은 반쯤 죽은 지휘관을 간신히 회의장에서 끌어냈다. 쿠데타는 실패 직전이었다. CAS의 칼이 부러졌다. 이 중요한 순간에 또 다른 보나파르트가 등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롱의 동생 루시앙은 오백인 평의회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원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날 가장 대담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의 토가를 벗어던지고 안뜰로 달려가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것은 연극 예술의 걸작이었다. 동생의 창백하고 피투성이 얼굴을 가리키며 찰과상은 단검으로 변했다. 루시앵은 장군이 영국에서 매수된 암살자들에게 공격받았다고 소리쳤다. 광분한 의원 몇 명이 의회 전체를 인질로 잡고 공화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그러고는 칼을 뽑아 나폴롱의 가슴에 겨누고는 만약 프랑스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친형을 직접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병사들은 망설였다. 하지만 피해 광경, 루이시앵의 열정적인 연설, 그리고 보나파르트의 이름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미라 장군이 명령을 내렸다. 북소리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했다. 번쩍이는 총검을 든 척탄병들이 오렌지 온실로 징역했다. 그들은 의원들이 여전히 고함을 지르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의회로 돌진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곧 공황 상태가 되었다. 입법자들은 도망쳤다. 빨간 토가를 꽉 붙잡은 채 높은 창문에서 정원으로 뛰어내려 신발과 위엄을 잃었다. 몇 분 만에 의회는 텅 비었다. 버려진 권력의 상징들이 의자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프랑스의 입법권은 북소리에 흩어졌다. 그날 밤 늦게 촛불을 밝힌 음모자들은 주변 선술집과 숲에서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의회에 이 불쌍한 잔당은 제시된 모든 안건에 순종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총재 정권은 폐지되었고 그 자리에는 보나파르트, CAS, 로제 뒤코스 이렇게 3명의 집정관으로 구성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생클루의 안개가 겉였습니다. 그날 밤 프랑스는 공화국으로 잠들었다가 한 사람의 통치 아래 깨어났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10년간의 혁명은 질서라는 이름으로 오랑주리 미술관 습격으로 끝났습니다. 혁명은 끝났고 나폴롱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워털루에서의 포효는 잦아들었다. 프랑스 황제 나폴롱 보나파르트는 영광의 전장이 아닌 세상 끝에서 서서히 몰락하며 생애를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 전장은 바람이 휘몰아치는 세인트 헬레나 섬이었고 그의 마지막 군대는 소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마지막 무기는 회고록을 받아 쓰고 영원히 자신의 전설을 만들어낸 펜이었다. 그리고 여기
폭풍 후의 이 고요함 속에서 대서양 한가운데 화산암에 새겨진 이 에필로그에서 가장 근본적인 논쟁이 시작된다. 15년 동안 유럽을 뒤덮었던 그는 누구였을까? 그는 대육군의 총검을 휘두르며 프랑스 국경 너머로 혁명의 이념을 전파했던 혁명의 마지막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제국의 독수리의 품에 안겨 자유를 짓밟았던 무자비한 무덤 파는 자였을까? 드라마는 그가 두 가지 모두였다는 것입니다. 총재 정권의 혼돈을 기억하십시오. 횡령, 노상 강도, 돈을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인플레이션, 왕당파의 복수나 새로운 자코뱅파의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피를 흘리며 무정부 상태로 변해버린 자유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보나파르트 장군은 단순히 브리메르 18일에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는 공화주의의 미덕을 이야기했지만 조제프 푸쉐의 경찰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스파이 네트워크는 모든 살롱과 모든 변경에 침투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프랑스와 유럽 전역을 거의 끊임없는 일련의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그로 인해 수백만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수백만의 목숨이 들판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죄는 황제의 천재성을 믿었다는 것뿐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재자 스스로를 군주라 칭한 이 사람은 그들 중 가장 효과적인 혁명가였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로 사회를 재건하려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피라미드나 아우스터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1884년 민법이었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로 쓰인 이 법전은 새로운 세계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봉건적 특권을 영원히 묻어버렸습니다. 법 앞에서 모든 시민의 평등, 양심의 자유, 사유재산의 불가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권위,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권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 낡고 혼란스럽고 부당한 법률 아래 살던 유럽에게 나폴레옹 법전은 천둥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랑드 아르메의 보급 열차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등 프랑스 군인들이 행군하는 곳마다 낡은 계급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1815년 이후 왕위에 복귀한 왕들은 많은 것을 폐지할 수 있었지만 법전만큼은 폐지할 수 없었습니다. 법전은 이미 사회 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각 부서에 지사를 두는 중앙 집권적 정부 체제를 구축했는데 이 체제는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여 재정 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교육 제도를 개혁하여 혈통이 아닌 재능에 기반한 새로운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리세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원칙인 재능에 열린 직업은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유산이었습니다. 내 원수는 통장이의 아들이었고 미라 원수는 여관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옛 프랑스에서는 최고 계급이 상사였습니다. 나폴레옹 제국에서는 공작과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력주의 사상을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질서와 효과적인 통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혁명은 무엇보다도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를 파괴했습니다. 신문은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공화주의적 이상은 한 사람의 인격 숭배에 희생되었습니다. 1804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그는 교황이 자신에게 왕관을 씌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교황의 손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신의 머리에 그리고 조세핀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행위가 그의 통치의 본질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의 원천입니다. 신도 아니고 국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의 뒤에 무엇이 남았을까? 마지막 배가 그를 영원한 유배길로 끌고 가고 부르봉 왕가가 프랑스로 돌아와 순진하게도 역사에서 25년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후 남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병 속으로 강제로 되돌릴 수 없는 사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혁명 그 자체는 그 모든 공포와 영웅적 행위와 함께 현존하는 질서가 신이 정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는 처음부터 재건될 수 있습니다. 왕은 처형될 수 있고 종교는 폐지될 수 있으며 새로운 달력이 도입되고 유럽 지도는 다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이러한 대담함, 새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그 시절의 불멸의 유산입니다. 1939년에 선포된 인권선언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사상은 더 이상 어떤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정치적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국민, 시민, 조국이라는 개념이 신민과 왕국이라는 낡은 개념을 대체했습니다. 파리 거리에서 탄생한 3세끼는 전 세계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긴 드라마의 마지막이자 가장 장대하고 비극적인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혁명이라는 호랑이를 타고 그 분노를 세계 정복으로 향하게 하려 했습니다. 한동안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랑이는 그 기술을 내쫓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바스티유 습격, 국왕 처형, 심지어 워털루 전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혁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830년과 1878년 반란으로 폭발했습니다. 그 여파는 공화정과 군주정, 권리와 의무, 자유와 질서를 둘러싼 논쟁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이는 19세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혁명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정치적 어휘, 즉 우파와 좌파, 보수파와 진보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국가 주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 법 앞에 평등이 규범이지만 여전히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하는 세상. 18세기 후반의 불과 피 속에서 태어난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황제는 머나먼 섬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낳은 혁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